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백남준 아트센터 학예팀장 이채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 오픈 토크에 초청해 주신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분들한테 우선 감사 인사 드리고요. 저는 공공미술관의 실험과 실천은 가능한가라는 어떤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그 주제 아래에서 저희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 10주년 프로그램 예술공유지 백남준이라는 전체적인 10주년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지금 사실 이 프로젝트는 진행 중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피드백을 받고 있고 어떤 결말을 맺고 있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지점이긴 한데요. 이 프로젝트를 저는 이 개발하고 다시 발굴하고 기획하는 이 과정 안에서 지금 오픈 토크에서 좀 얘기하고자 하는 예술과 뭐 과학기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인간 뭐 대중 관객들하고 만났을 때 어떤 과정과 뭐 어떤 교육 작용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모색했던 그 기억들을 더듬어서 좀 같이 나누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주제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뭐 퓨처 뮤지엄 퍼블릭 투 커먼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예술공유지 백남준을 내걸었을 때 미술관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그래서 공공에서 우리가 공유지의 형식으로 과연 미술관이 확장돼서 그 관객들하고 만나거나 혹은 관객들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 10주년 네 로고입니다. 저 약간 도넛같이 생긴 게 그래서 그 옆에 일로 된 거 백남준 아트센터가 저렇게 피아노 모양처럼 살짝 생겼는데요. 프랙티스에서 디자인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술 공유지 백남준 저희가 개관 10주년을 그러니까 2008년도 10월에 개관을 했는데 올해 2018년 10월에 이제 개관 10주년을 맞이해서 한 1년 반 정도서부터 이제 학예팀 내에서 브레인스토밍을 시작을 했어요. 10주년은 왜 기념을 해야 하는가? 10주년이 무슨 의미이길래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백남준 센터가 그런데 모두가 다 이제 기념은 해야 한다라는 결론은 그 10년 동안의 백남준 아트센터가 굉장히 걸어왔던 길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고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평가 아래에서 뭔가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지향이 나오지 않으면 미술관이라는 게 계속 답보 상태에서 전시 교육, 학술, 퍼포먼스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대략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대중 프로그램. 이것이 그냥 예산이 주어지는 대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이 학예사분들 그리고 관객분들도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그런 열띤 토론 안에서 그런 결론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어떤 미술관이 가야 되는 시대적인 과제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학예팀 내에서. 그러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미술관, 특히나 현대미술관.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백남준이라는 어떻게 보면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현재적인, 동시대적인 아젠다를 너무 많이 던지고 가신 이 작가 이름을 따고 간 백남준 아트센터에서는 이 사회 정치적인 관계 그리고 환경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 실천을 하는 미술관으로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학예사들이 많이 제기를 했고 그럼 그 실천은 과연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약간 그 요즘 사실은 뭐 그 유럽에서는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미술관의 뭐 공유 예술 공유지 뭐 그러니까 커먼스라는 개념 그 뭐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했을 때 공유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뭐 에어비앤비나 뭐 그 우버나 이런 공유 경제 근데 결국은 그건 또 플랫폼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 안으로 다 편입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또 생협 생활협동조합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의료협동조합 우리 그 한국에서도 많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그 뭐 경영진이라던가 그 주인이 있거나 어떤 사유재산이 아니라 그 조합원들로 운영되는 하나의 공유지처럼 그 자원을 같이 생산하고 같이 분배하고 하는 그런 형식의 이제 그런 경제 체계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크게는 뭐 그 해녀 조합 같은 거
그 바다라는 하나의 인류 태초에 주어진 공유지를 그 살아 해녀들이 예를 들면 몇 월에는 홍합을 따지 않는다던가 올해에는 홍합을 아예 안 딴다던가 이런 서로 간의 규칙을 공동체가 만들어 가면서 계속 그 안에서의 자원들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그런 경제 체계에 대한 그 경제 이론에서도 많이 지금 공유지의 이론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예술 쪽에서도 사실 그런 논의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나 저희는 백남준 아트센터니까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화두를 제시를 하면서도 다 당연히 백남준 선생님도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거를 저희 학예사들은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백남준이 갖고 있던 어떤 비저널이라고 하는데 백남준 선생님이 어딘가 이제 글을 쓰실 때 예술가의 책무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미래를 사유하는 자가 예술가다라는 굉장히 명쾌한 대답을 그리고 본인의 삶을 딱 규정짓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백남준 선생님 글들이 좀 그런 그 미래 지향에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의 환경들이 변화되고 거기서 예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신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공유지 논의를 끌고 오면서는 이 글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는데요. 좀 떨리네요. 여기 앞에 단상이 없으니까. 네, 좀 이건 읽겠습니다. DNA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차별주의가 아니다. 라는 이제 어떤 소제목이 있는 그 글에서 백남준 쌤이 나는 TV로 작업하면 할수록 신석기 시대가 떠오른다. 왜냐하면 둘 사이에는 놀랄만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시간의 바탕을 둔 정보 녹화 시스템에 연결된 기억의 시청각 구조가 바로 그것이다. 하나는 노래를 동반한 무용이며 다른 하나는 비디오다. 나는 사유재산 발견 이전에 오래된 과거를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그렇다. 비디오 아트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과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 비디오는 누가 독점할 수 없고 모두가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의 공동재산이다. 비디오는 유일한 작품의 독점의 바탕을 둔 체제로 작동하는 예술 세계에서 힘들게 버텨내고 있다. 현금을 내고 사가는 작품, 순전히 과시하고 경쟁하는 작품들로 이루어진 예술 세계에서 말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글들에서 이제 신석기 시대와 지금 현재 예, 공통점이 뭐냐면 백남 선생님 보기에는 시청각 구조, 기억의 바탕을 둔 시청각 구조를 하는데 신석기 시대 때는 춤과 노래로 그것을 서로 소통을 했다면 지금은 비디오에서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고 비디오라는 것은 결국 이 사유재산의 형태로 혹은 상업적인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 미술시장에서 유일하게 공유지의 형태로 작동할 수 있는 예술의 영역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신 건데요.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글로벌 그루브와 비디오 공동시장이라는 글도 또 쓰셨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시 70년대에 유럽,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EU에 대한 그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는데 그거와 같이 비디오도 하나의 공동시장을 만들면 당시만 해도 이제 기억을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시면 위성도 없었고 위성이 이제 막 초기 단계였고 뭐 달에는 갔다 왔지만 인류가 그렇다고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당시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되게 심했었고 그 베트남 전쟁이 거의 그러니까 70년대 이때쯤에 이제 거의 막 그 끝나갈 때쯤이었고, 그러니까 그 동양인으로서 미국에서 그 베트남 전쟁과 이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에 대한 완전한 몰이에,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사실은 백남 선생님 보기에는 신석기 시대처럼 춤과 노래, 서로의 춤과 노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글들 좀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서로 각각의 베트남이라는 그 동양의 그 나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구한 전통과 문화를 갖고 있는지를 미국 사람들이 알았으면 이런 전쟁을 감히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소통의 부재인데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소스가 무엇일까? 그건 비디오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셔요. 그래서 그 비디오가 결국은 전 세계에 그 춤과 노래로 만들어진 것만 각각의 나라의 고유한 문화의 춤과 노래로 만들어진 것만 교환을 서로 한다 하더라도 비디오 공동시장 안에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세계에 이토록 많은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초긍정의 그런 글들을 쓰시는데 그 안에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백남준의 전망이 현실에서 조금은 발생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유튜브 같은 형태가 물론 지금 그 플랫폼 안에서 뭐 광고도 있고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긴 하지만 사용자 측면에서는 이제 무료로 그걸 다 접속할 수 있고 전 세계의 모든 컨텐츠들을 실시간으로 그냥 그 자신의 안방에서 보면서 사실은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 폭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여행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로 혹은 뭐 가끔가다 저희 보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뭐 외국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이라던가 이런 그룹들이 뭐 전 세계적인 그 인기를 얻게 되는 거에도 사실은 이런 비디오 공동 시장이라고까지 말하긴 좀 하지만 그런 플랫폼들로 인해서 가능해진 게 아닐까 뭐 이런 질문들 안에서 저희가 예술이라는 것이 원래 공유지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이제 학예팀 내에서 예술이 만들어질 때 태초부터 그것이 누군가의 벽에 걸리거나 누군가의 재산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어떤 인류 공동의 창작과 인류 공동의 향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뭐 예술의 새로운 그런 예술의 존재론에 대한 질문과 동시에 플러스 그러면 이런 비디오 공동 시장을 꿈꿨던 백남준의 이름을 딴 이 미술관에서 이 미술관의 미래에는 그 예술의 새로운 존재론에 대해서도 좀 탐구를 하고 플러스 이 공간 자체가 하나의 이 미술관을 둘러싼 공동체들이 좀 서로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되고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되는 깊숙이 개입되는 관객이 많이 개입되고 그리고 미술관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실 미술관에 뭐 학예팀이 몇 명이에요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플로어 스태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미술관 노동자들 그리고 미술관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주 뭐 여러 번 계속 오시는 어떤 로얄 관객층들 뭐 혹은 한 번에 오는 단체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공유지로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실험들에 대한 질문들을 도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백남준의 비디오 공동시장에서 유출돼서 저희가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예술 공유지 백남준 해시태그 예술 해시태그 공유지 해시태그 백남준이라는 전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전시에 지금 출품되어 있는 이제 코끼리 수레라는 엘리펀트 카트 작업인데요. 이 작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공유지하고 무슨 관계일까? 그냥 저희는 그냥 어떤 하나의 은유적인 코드로 이걸 좀 읽었는데 그 코끼리가 이제 막 실크로드를 동과서를 가로지르는 그런 그 백남 쌤의 어떤 노마딕한 어떤 그 예술 세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수레에 잔뜩 20세기에 우리가 춤과 노래를 즐겼던 많은 미디어의 기억들 예를 들면 축음기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리고 이제 앤틱 텔레비전 이런 것들을 가득 싣고 동가서를 이제 가로지르는 이런 모습으로 그 실크로드라는 게 결국은 동가서를 커뮤니케이션 해주게 하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의 은유가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들을 좀 한번 해보았고요. 마찬가지로 가장 백남 선생님의 어떤 예술이 사유재산으로만 향유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백남준의 정신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백남준의 아주 과감한 실험이 굿모닝 미스터 오웰 위성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위성 프로젝트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 미디어 아트의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작업이긴 하지만 그거를 어느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위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국가나 뭐 예를 들면 방송국 뭐 거대한 어떤 체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결국은 그 어느 나라 국민이든 간에 혹은 대중들이든 간에 그 세금으로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그 통신 체계잖아요. 거기에 예술가가 개입을 해서 그 통신에서 그 위성 안에서 그 예술적인 어떤 퍼포먼스든 뭐 그 방송 프로그램이든 그 예술가가 개입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실험을 했던 게 이제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죠. 여기에 저희는 이제 이게 전시장에서 전시되는 모습인데 여기는 파리 그때 파리와 뉴욕이 동시에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파리, 여기는 뉴욕의 응접실을 한번 저희가 연출을 좀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방송이 됐을 거라고요. 각각의 응접실에 파리에서는 아마 저녁 6시 이거 맨날 헷갈리는데 저녁 6시, 뉴욕이 12시, 낮 12시에 방송이 됐는데
동시에 방송이 됐고 각각의 컨텐츠가 살짝씩 다른 건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파리 MC가 있고 뉴욕 MC가 있고 둘이 대화하는 장면도 있고 각각이 나가다가 둘이 다시 교차하는 장면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침마다 어셔가 두 작품을 동시에 틀어요. 아날로그 스타일로. 예.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현대 예술이라는 게 안방에서 그냥 텔레비전으로 바로 다가와서 그 1984 조지 오웰이 쓴 1984라는 그 소설에 쓰여져 있는 빅브라더가 출연해서 모두가 다 통제되는 사회에서 살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백남준이 아이 절대 그렇지 않아라고 초공적으로 봤다기보다는 너가 말한 것처럼 빅브라더의 형태가 지금 이 위성도 감시 체계일 수 있는 거니까요. 다 이런 체계들은 존재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되게 능동적으로 인간화된 기술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되게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여준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남준의 어떤 예술 세계에 대한 영감을 받아서 저희가 좀 이 공유지에 대한 컨셉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현대미술 그러니까 올해 초에 국립현대에서 이제 파스칼 길렌 선생님 초청해서 공유지에 대한 강의들을 들었을 때 파스칼 길렌 선생님 얘기하신 게 시민과 공공이 만났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실천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실천에다가 어떤 민주적으로 접근 가능한 규칙을 같이 그 시민들이 그 시청 안에 그것이 같이 작동할 때 그 안에서 커먼스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공유지에 대한 컨셉을 얘기할 때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가 만드는 공동의 규율 그리고 그들이 유지하고 보존하는 어떤 공유체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세 가지의 틀을 가지고 저희가 미술관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잠깐 좀 볼게요, 선생님. 저희가 원래는 이제 njpaartcenter.kr이라는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10주년 이 주제를 좀 집약해서 이 여태까지의 홈페이지의 형식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되게 자유롭고 거기다가 댓글을 다는 사람도 좀 자유로운 공간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부분도 한 번만 열어주시겠어요? 좀 내려주시면 저희가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지금 보시면 갈래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제는 인류에게 주어진 물과 공기, 산과 바다와 같은 자연 자원에서 비롯하여 공동체가 지속 가능을 염두에 두고 함께 관리하는 공통제인데 예술공유제 백남준은 실험을 통해서 미술관이란 공공의 공간이 어떻게 공유의 공간, 공유제를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가에 탐구하고자 한다. 그 자료집에 이거는 좀 써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미술관의 소장품 그리고 지식들이 어떻게 공유될 것인지에 대한 모색. 세 번째는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 사실 백남준 아트센터의 미션이에요. 이 백남준 쌤이 써준 미션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오래 사신다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그런 과학과 예술, 기술의 인간화된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계속 살아있는 미술관, 그래서 젊은 작가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미술관이란 뜻인데 이게 이제 다중의 목소리와 반대의 목소리가 공명을 이루는 어떤 공론장으로서의 미술관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이 3가지의 갈래로 저희가 좀 보려고 했고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전시와 심포지엄, 이거에 대한 심포지엄을 이미 해서 이제 끝났고, 심포지엄 그리고 이제 메타뮤지엄 프로젝트 이렇게 크게 3갈래로 나뉘는데, 선생님 그 아카이브 좀 열어주세요. 네. 그 전시 안에 그 메타뮤지엄 프로젝트 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에 대한 평가가 있을 때 좀 미래의 비전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취지 아래 사실은 저희 데이터를 검토하면 미술관이 운영됐던 어떤 불안한 예산 구조라던가 뭔가 관람객도 들쭉날쭉했던 거라던가 이런 어떻게 보면 밖에 내보이기 싫은 그런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유추하면서 이 미술관이 어떤 정치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발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년간의 데이터를 저희 아키비스트가 분석을 해서 이제 그래프로 좀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 공공미술관 대비 관람객 비율이 뭐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제 월별 관람객 보시다시피 5월, 8월, 10월이 많이 들죠. 그리고 이제 월별 좀만 더 내려주시면 예산 저희 이제 급격하게 한꺼번에 내려갔다가 사실 지금 약간의 상승세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단순히 뭐 저희 미술관이 버젯을 많이 갖고 싶어서 갖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뭐 지자체 정부의 상황이라던가
전국의 뭐 부동산사 부동산 왜냐하면 지방세는 세수가 대부분 부동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그래프 안에 다 녹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술관이 조직 운영 자체가 뭐 경기문화재단으로 들어가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향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유추할 수가 있는데 그런 유추하에서 미술관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미술관으로 고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회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의 구성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관람객 포션이 서비스 포션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인력은 학예사들이 얼마큼 늘어나는지, 혹은 뭐 계약직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관람객 같은 경우도 이제 관람객 그래픽으로 이걸 보시면 이제 저희가 무료로 해서 2011년에 정점을 찍었어요, 관람객. 그랬다 그 다음에 2012년에 유료화가 됐어요. 유료화가 되면서 갑작스럽게 얘가 곤두박질을 쳤다가 전국의 어느 미술관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2014년도, 15년도 세월호부터 메르스까지가 관람객이 엄청나게 급격한 감소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10년에 이 관람객 그래픽으로 대한민국의 10년을 또 대충 유추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여주진 않고 하나하나 단편으로 보여주면서 관람객들이 뭔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고자 했고요. 더 내려주시면 뭐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작품 수집 그리고 소장품 예산이 얼마나 줄었는지 뭐 이런 것들 저희의 부끄러운 민낯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공공미술관으로서는 정보로 공유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10년 동안의 것들을 같이 나눴고요. 그러고 더 내려주시면 뭐 저희가 작가들을 되도록이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작가들이 출신 지역이 뭐 한국과 유럽, 미국, 아시아가 뭐 저희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네요. 보니까 한국이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되게 인터내셔널한 전시를 많이 해왔다는 걸 또 반증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데이터들을 이 홈페이지 내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 오시면 저희 PPT로 다시 돌아갈게요. 현장에 오시면 이것도 저희 그 10년 아카이브 섹션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관람객분들이 저희 지난 전시들도 좀 보실 수 있고 이 데이터들도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시가 이제 큰 갈래로 시작을 하는데요. 전시는 그 저희가 10년 동안 저희 센터에서 10주년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뭐 교육이든 퍼포먼스든 전시든 참여했던 작가들 중에서 저희가 좀 선정을 하긴 했어요, 이번에. 그 향후의 전시들은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작가들을 발굴을 하지만 10년을 이제 뭔가 결집을 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작가들이 공유지라는 컨셉을 가지고 예술이 공유지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도시에서의 어떤 진짜 공유지를 점령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주제를 맞춰서 하는 작가들도 있고요. 뭐 안규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술 자체가 항상 이 진자운동 사이에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완성되었지만 완성된 것이 아니고 또 미완성과 완성과 설치와 해체의 이 중간에 있는 것. 안규철 선생님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초청한 박희선 선생님의 다른 작업도 그런데요. 이 작업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아주 굉장히 미니멀한 사운드 미러라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반향이 되는데요. 이곳에서 공간에 들어가면 사실은 어떤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요. 그냥 뭔가가 웅웅 들리는 듯한 느낌인데 요 앞에 이렇게 관객처럼 서시면 이 소리들이 어디서 날라온 소리가 여기서 굴절이 돼서 작가의 목소리긴 한데 작가 스스로 이게 되게 아포리즘적이다, 되게 교훈적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그 안규철 작가가 오랜 그 삶의 경험에서 나왔던 그리고 최근에 사회 격변 상황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한 나레이션이 이제 이 자리에 서면 정확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이제 나가면서 그 작가에게 다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또 쓰면 저희가 이제 전시 중간에 관객의 목소리가 다시 녹음이 돼서 작가의 목소리와 관객의 목소리가 이렇게 상호적으로 저 미러에서 들릴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작업도 있고요. 지금 오긴 컬렉티브의 이제 더 모 더 베터, 그러니까는 다다익선에 대한 뭐 지금 국현에서 이게 좀 사회적으로 되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오긴 컬렉티브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 이게 저희 소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 제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술이라는 게 과연 작가 거냐, 미술관 거냐, 혹은 소장자의 거냐, 관객의 몫이냐.
혹은 이걸 보존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어떤 보존자의 몫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공론적으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긴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사실 그겁니다. 예술작품이라는 게 오랫동안 설치가 되고 그리고 공공의 공간에서 보여졌을 때 이것의 지속가능 여부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관객의 몫은 어디까지인가, 혹은 그것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의 역할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사실 답을 하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 예술이라는 게 무엇이고 예술이 과연 공공의 것이냐 아니면 사적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까지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동시에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공유지에 대한, 그러니까 예술이 과연 공유지이냐라는 질문이었다면 그 언메이크랩 플러스 데이터 유니온 컬렉티브라는 어떤 임시적인 컬렉티브를 하나 만들어서 이 컬렉티브 안에서 이 데이터 유니온 KR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요. 이거는 안 들어가 볼게요. 시간 관계상. 여기 들어가시면 이 데이터 유니온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의 개인의 데이터를 더 이상 이렇게 수탈당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 개인의 데이터 우리가 매일매일 제공하고 있잖아요. SNS에 제공하고 있고 이메일로도 제공하고 있고 수많은 우리의 데이터를 온라인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플랫폼에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우리 재산처럼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데이터로 활용되는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개인들이 유니온을 좀 만들어서 뭔가 대응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토론들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니온 KR에 들어가시면 직접적으로 그 이 컬렉티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창으로 안내를 해드려요. 설명과 함께. 그럼 그 창에 들어가셔서 텔레그램인데 그 창에서 정말 진지한 질문들과 수많은 정보들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게 ongoing 프로젝트로 라운드 토크가 이제 미술관에서 이제 열리게 될 예정이고요. 이게 정재철 작가는 바다라는 우리 인류의 공유지에서 발생되는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쓰레기, 바다 쓰레기들을 이제 그 올해 신안 앞바다하고 제주도에서 수급된 것들을 통해서 예술가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예술적 발언이라는 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이게 예술가가 하는 게 맞나? 라는 질문에서부터 이런 예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까지도 사실 도출되는 그런 작업들을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시 작업은 뭐 박희소 선생님의 이제 오늘 투데이란 작업인데요. 사실 이렇게 크게 박희소 선생님 원래 있는 드로잉을 완전히 구현해서 한 건 거의 처음일 거예요. 박희소 선생님이 약간 9m짜리 전시장 벽을 그냥 통째로 뜯어서 뒤로 넘겨서 프로젝터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 벽이 그렇게 이 벽에서 뜯겨 나온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요거를 그대로 뜯어가지고 뒤로 넘겨서 저희가 이제 스크린을 쓰고 있는 건데, 여기에 맺혀져 있는 거는 저희 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4대의 CC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하늘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이소 작가도 아까 안기초 작가와 마찬가지로 해체와 그리고 설치의 중간, 그리고 계속된 완성과 비완성의 어떤 진자 운동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작업은 정말로 이제 공사와 공사가 안 된 것 그 사이에도 있죠. 그런 작업들로 예술이라는 게 꼭 이렇게 완결되어서 누군가의 손에 똑 떨어져서 하나의 사유 재산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의미의 어떤 과정 중의 예술이라는, 비결정적인 예술이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는 뭐 다양하게 이 외에도 뭐 희만청의 작업도 있고요. 그리고 파타임 스윗의 작업, 그리고 리미니 프로토콜이라고 1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퍼포먼스에 대한 비디오들도 이제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고요. 더 중요하게는 사실은 이제 심포지움은 이미 진행이 됐으니 한번 저희가 나중에 자료집이 나오면 조금 더 깊게 그 안에서 미래미술관 공공에서 공유로라는 제목으로 미래주의자 제라드 비포 선생님께서 이제 주요하게 얘기해 주시고 했던 그런 자료들이 아마 12월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주요하게는 홈페이지 잠깐 열어주시면 메타 뮤지엄 프로젝트가 지금 계속 언고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타가 무언가를 넘어서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뮤지엄을 넘어서 저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3가지 갈래입니다. 공간, 공모, 전환, 이렇게 공동체 실험, 공간 실험, 공동체 실험, 관점 실험.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유지라는 공간, 그리고 거기에서 그걸 사용하고 운영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각각 다른 각도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분쟁의 요소들이 분명 존재하는데 그것들이 또 뭐가 있는지에 대한 되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사실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다 소개시켜드리기 좀 어려운데 우선 공간 잠깐만 열어서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뒷동산에 저희 전시장 뒷동산에 이런 형태의 공간 공유지를 이제 다 같이 워크숍으로 우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아마 다음 달부터 그 시민분들이 신청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점심을 드시려면 점심을 드셔도 되고, 뭐 토론 자리 아니면 독서 클럽이 오셔도 되고 이제 그런 공간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로 다시 가주시면 아니요 네, 더 상위로 가시면 메타뮤지엄으로 그냥 가주시면 시간이 다 되었으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는 사실은 저희가 주변에 미술관, 아트센터 주변에 되게 다양한 소규모의 공동체들이 막 있는데 이분들이 무언가를 아트센터와 함께 하려고 하거나 혹은 자기네들끼리 자발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사실은 약간 돈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 그런 걸 공모를 통해서 약간 상금처럼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쉬는 시간에 인스타그램에 가장 그 많은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상금을 정말 작은 돈이에요. 뭐 100만 원, 50만 원. 근데 이제 그분들이 백남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뭔가 재밌는 것들을 막 꾸미고 계시는데 지금 뭐 온라인상에서 가장 쉽게 지금 보실 수 있는 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서 해시태그 남준백 비디오 스컬프처라고 되게 긴 해시태그가 있는데 그거에 들어가시면 그분들이 동아리 저희 이제 두슨트 분들이신데 그분 자원봉사자분들이거든요. 그 백남준 비디오 조각이 전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곳에 다 같이 놀러도 가시고 답사도 가셔서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가면 이 백남준 비디오가 그러니까 비디오 조각이 어디에 있고 이제 이것들을 계속 그렇게 즐겁게 찾아다니시면서 가상의 사이버 뮤지엄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한 거의 200개 가까이 올라 있어서 그 보시면 뭐 그게 국내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해외에 뭐 되게 큰 빌딩의 로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찾아내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재밌는 작업들도 지금 저희 공동체 실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전환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점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태윤 작가 이미 뭐 탈학습 워크샵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고 지금 계속적으로 수집, 교환 이런 쪽에서 사운드 채집 같은 걸 하면서 다양한 관객들 예를 들면 용인시 노인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을 70세 이상의 노인분들하고 같이 사운드 스크랩을 하는 그런 워크샵을 한다던가 혹은 이제 장애인분들 그리고 다층한 분들하고 지금 다양한 워크샵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제 동영상으로 갈게요, 선생님. 그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이거는 공공미술관의 외연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고 사실은 그 안에서의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잡음도 많고 그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예술과 기술 그리고 거기에 인간 이 세 가지의 축들이 계속 지속 가능한 미래를 협의하고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의 장이 미술관에서 잠시나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즐거운 상상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플레이 해주세요. 그냥 예,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이고 되게 비디오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좀 따뜻하면서 유토피아적이다 이렇게까지 낙천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미래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싶기는 한데 이제 왜냐면 이게 상호지지 구조라고 해서 얘 자체가 되게 심플한데 저거 제가 쟤네 스스로 사람 인자처럼 서로 의지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건축 구조예요. 그래서 상호지지 구조 모듈을 만들어서 저희가 시민분들 이제 모집을 해서 시민분들 한 두 팀이 한 50명씩 두 팀이 두 번에 걸쳐서 한 번 만들었다가 다시 부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만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워크숍을 진행해서 그걸 짓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래미술관에서는 이 현대미술이 갖고 있는 어떤 수많은 엘리트주의 혹은 권위주의 이런 것들보다는 예술과 삶이 조금 더 일상의 간극이 좀 없으면서 좀 더 많이 줄어들면서 거기에서 그 관객들하고 관객의 참여와 그리고 예술가들의 어떤 사회 정치적 참여 혹은 예술적 참여들이 같이 결합되는 어떤 순간적인 공유지, 그리고 그게 아주 지속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실험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공론의 장으로 미술관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 1월, 2월에도 저희가 이 메타뮤지엄 프로젝트로는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요. 선생님들 다 이제 교육 매개자 분들이시고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좀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